마야 왕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흥미로워요. 한국 역사에서 만나는 마야 왕비. 그러니까요. 마야 왕비는 인도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종교와 젠더 연구소 옥보경 소장님께서 이번 코너는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종교와 젠더 연구소는 2020년 불사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옥보경 소장님은 작년에 불교 페미니스트 리타 그로스가 쓴 책 불교 페미니즘 가부장제 이후의 불교라고 하는 책에 번역서를 출간도 하시고 불교 페미니즘 강좌도 하시고 굉장히 두꺼워지 맞습니다.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불교 페미니즘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신데요. 마이크와 카메라를 이제 종교와 젠더 연구소 옥보경 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Now it's time for a book talk show with the theme Queen Maya in Korean History. It's an interesting subject. It's going to be hosted by Bo-Kyun-ok, the head of the Institute for Religion and Gender Research. The institute published a book about Queen Maya titled The Buddha Had a Mother last year in 2020, and Bo-Kyun-ok translated a book written by the American Buddhist feminist Rita Gross, Buddhist Feminism, Buddhism After Patriarchy into Korean. 네. 자, 사실 우리가 마야 왕비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처님의 세계 중에서 아픈 잠시 언급되다가 마는 그래서 마야 왕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또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분의 그 저자들이 같이 자신의 저공분에 맞춰가지고 불가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책을 저희가 출간을 했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그 9분의 그 저자분들께서 각자 자신의 그 전공에 맞게 경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은 또 문학 작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야 왕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는데 오늘은 그 마야 왕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그 부분들이 있지만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마야 왕비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 마야 왕비 하면 우리가 그냥 2600년 전에 그냥 인도에 계셨던 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 우리 역사를 찾아보니까 마야 왕비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마야 왕비가 어떻게 얘기되고 있고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두 분 저자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 과기대에서 강의를 계시는 김신명숙 선생님이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문화재위원이신 고승희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께서는 특히 이제 먼저는 삼국시대, 우리 동일신라 시대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또 우리 고승희 선생님께서는 조선시대에서는 또 마야 왕비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사실 이 얘기를 풀어나가면은 시간이 오늘 밤을 새도 모자랄 건데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일단 김신호 선생님의 강의를 PPT를 통해서 10분 동안 듣고 그리고 또 우리 고승희 선생님의 강의를 10분 동안 또 PPT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해서 오늘 북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우리 김신명 선생님의 강의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불교 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외람되게 이 자리에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불교 전문가가 아니고 여신의 역사, 이제 한국 여신의 역사, 이제 세계 여신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제하고 연관이 되었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불교 페미니즘 마야 왕비 페스티벌을 5년째 하고 계신 우리 옥 박사님 열정에 찬사를 드리면서 또 여기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한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야 왕비, 마야 부인 이렇게 전부 마야 부인적 편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비, 마야 왕비.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옥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낯설죠. 지금 이제 5년째 하는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마야 왕비 한국 신앙에서도 마야 왕비가 이제
숭배의 대상이 신으로서 존재를 해왔는데 그 맥락이 여신신앙의 맥락입니다. 원래 한국 전통의 그 강력했던 여신신앙의 전통에서 이제 마야 왕비가 숭배가 됐던 기록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의 여신하면 이제 우리 한국 전통에서는 이제 저 티벳의 티벳 불교나 여신이 있지 한국은 좀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사실은 통일신라 시대에 이제 선동여왕도 길상천녀 길상천녀의 그 낙심이죠. 길상천녀의 비유가 됐었고요. 최치원 선생님이 또 영축산에는 변제천녀 사라스와띠가 산신으로 있었습니다. 영축산에 우리 저 남쪽에 있는 영축산의 산신이 또 불교 여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 여신인데 지금 우리한테는 낯설지만 우리 조상들에게는 불교 여신이 우리보다 훨씬 가까웠다. 훨씬 가까웠고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기록이 워낙 작게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이제 역사 속 기록 속에 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좀 거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 신앙은 더 강력했을 것이고요. 특히 신라 시대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신라의 강력한 여신 신앙 속에서 마야 왕비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짧지만 작은 기록들로 해서 이렇게 역사를 조선 시대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야 왕비를 여신으로 숭배했다라는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인 기록은 조선시대 두 필제집에 나옵니다. 유학자 김종직 이분이 조선 연계 성리학자죠. 이분이 남긴 전필제 유두류록 두루산 지리산을 이제 유람하면서 그 남긴 기록에 이제 이것이 나옵니다. 뭐 이건 이미 좀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 기록이 뭐냐면 지리산에서 지리산 성모 천왕을 마야 부인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숭배한다 라는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럼 지리산 성모 천왕은 현재 그 신상이 남아있죠. 이게 천왕봉에서 모셨던 성모 천왕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뭐 전필제 김종직 선생님이 봤던 거 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유사한 형태의 그 성모상이 지리산 천왕봉의 성모사에 봉안이 돼 있었고 그런데 이런 그 성모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시에 마야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숭배를 했고 그랬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유두류록을 보면 신시의 천왕봉을 올라갑니다. 여기에 비구스님 두 분이 안내를 하셔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개개해달라고 날이 이제 흐리니까 그렇게 하는데 날씨를 개개하려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대상이 성모였던 겁니다. 성모가 그래서 세속에서 이렇게 하면 날이 갠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성모에게 빌면 날이 개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신이 앞에 아까 보여줬던 그런 비슷한 성모상 앞에 이제 다 깔아놓고 술잔을 흠양하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이 기록은 뭐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사옥은 3칸으로 되어 있었고 천왕봉에 화려한 건 아니죠. 상당히 소박하게 되어 있었고 판자지붕에 뭐 못을 받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성모의 석상이고 눈썹과 눈 쪽머리에 모두 분대를 발라 놓았고 하얗게 또 목에 갈라진 틈이 있어서 보니까 태조가 외구와 싸워서 승척을 거뒀던 해에 외구가 너 왜 우리에게 해를 끼쳤냐고 칼로 잘라 칼질을 하고 가서 이제 그게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좀 호국적인 성격을 가졌던 나라를 지켰던 그런 이제 성모가 성모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동편으로 움푹 들어간 그 성루에 들어간데 해공이 이제 스님이십니다. 함께 가신 스님이 해공 등이 희롱하던 소굴 작은 불상이 있는 거예요. 성모상 밑에 거기에 소굴이 있는데 이를 국사라고 하면서 그 부처님 상을 국사라고 하면서 세속에서는 성모의 음부라고 전해놓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성적 파트너라는 거죠.
성모의 성적 파트너. 그래서 그랬더니 묻기를 자기가 물었단 말이죠. 성모는 세속에서 그럼 무슨 신이냐? 그랬더니 석가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스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야 부인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마야 부인인데 지리산의 그 성모사에 산신으로 계시고 또 그 섹스 파트너가 있는. 이건 뭔 소리냐 하면 신에게 섹스 파트너가 있고 신에게 섹슈얼리티를 얘기하는 것은 섹슈얼리티가 신성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섹슈얼리티가 뭐 음란하거나 외설적이거나 막 금욕을 해야 되거나 이게 아니고 이 여신 신앙에서는 섹슈얼리티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성해요. 왜냐하면 생명을 탄생시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여신 신앙 전통에서는 모든 신들이 부부가 되어 있거나 섹슈얼리티가 신성한 것으로 참여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음부라고 할 때 이 음부는 뭐 이렇게 마야 부인을 이렇게 이게 이제 여신 신앙 전통이니까요. 무슨 훼손하려고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때의 음부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왜? 생명을 탄생시키는 에너지를 이 국사로 불리는 소불하고 우리 성모 여신께서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풍요와 생산과 이런 것들을 이제 관장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야부인은 완전히 맥락이 다른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여신 신앙이, 그러니까 지리산 산신이에요. 성모 여신이 세속에서는 조선시대 김종직 그때는 이제 불교가 이제 완전히 유교를 그러니까 유교가 이제 종교냐 아니냐 하니까 일단 실제적인 종교 역할을 한 건 불교였기 때문에 그 불교가 지도적인 종교가 되면서 이제 지리산 성모가 마야부인으로 불리고 있는.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성모를 상당히 마야부인으로 여기면서 부처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실질적인 신앙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맥락은 다릅니다. 현장에 우리 전통의 여신 신앙 속에 습합이 된 거죠. 마야부인이. 근데 이것은 일본에도 비슷합니다. 일본에도 그래서 마야부인을 모신 절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좀 비슷해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불교 맥락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랬더니 김종직이 이렇게 합니다. 안 믿는 거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헛소리다. 서축하고 유교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혀 있는데 어떻게 가유국의 부인이 나게 귀신이 되겠는가 뭐 하면서 뭐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부인하는 기록을 남겼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뭐 그게 거기 모셨던 성모상이 진짜로 마야 부인이었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그때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신앙을. 그 당시 성모 신앙이 어떻게 불교 마야 부인하고 습합이 돼서 실질적으로 민중들에게 뭐 혹은 이 스님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스님들이거든요. 그분이 스님들이 마야 부인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아마 그 스님들은 김종직 그 씨를 그 안내를 할 정도면 그냥 아주 그냥 그 자격 없는 스님은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살인매 지위가 있는 유학자를 거기를 모시고 갈 정도면 거기에서 그래도 지위가 있고 정통 불교 내에 권위가 있는 스님이셨을 텐데 그 스님들이 마야 부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 당시 불교에서도 이 마야 부인에 대한 어떤 포용성 현재 그 당시에 우리 그 토속적인 여신 신앙하고 마야 부인이 습합된 것을 당시 불교계에서도 넓게 포용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냥 추정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에는 뭐 마야 부인이 이제 얘기는 안 나오고 근데 마야 부인은 신라 시대 때 그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신라 시대 때 마야 부인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리산 마야 부인의 성격은 뭐 이렇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신라에 대여신이 있습니다. 신라를 대표했던 아주 우뚝했던 대여신이 선도성모라고도 하고 서술성모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분이 혁거세도 낳고 혁거세의 그 부인인 아령도 낳습니다. 근데 이 삼국유사에 의하면 이련 스님이 남기신 이 선도성모께서
아령을 어떻게 낳냐 하면, 자, 5년, 아령 유물에 용이 나타나 오른쪽 옆구리로 여자아이를 낳았다 이거거든요. 오른쪽 옆구리로 여자아이를 낳았다. 이것은 한국 신의 전통에는 없는 겁니다. 한국 신의 탄생설화에는 옆구리로 낳는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교적 인색이 가해진 것인데, 그러면 옆구리로 낳은 게 누구겠는가? 마야부인이죠. 그러니까 서술성모가 특히 이런 스님의 기록이고, 서술성모가 그 당시에 신라 시대에도 불교가 들어올 때 신라에는 여신신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석가모니보다 마야부인이 더 중요한 인물로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성모하고 마야부인이 스탑이 됐던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추정케 하는 작은 기록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말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덕여왕의 어머니가 마야부인이시죠. 그죠? 진평왕의 가계도가 마야부인 김씨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하필이면 선덕여왕의 어머니, 신라의 공식적인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의 어머니가 또 마야부인으로 이름이 된 것은 또 어떤 배경이 있을까? 그것은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더 천착을 하고 들어가야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를 받은 고승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조선시대 불교 회화로 만난 마야 왕비입니다. 조선시대 마야 왕비는 이 불교 미술에서 어떻게 도상적으로 표현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마야 왕비의 발생부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그냥 나타난 도상이 아니라 마야 왕비의 상이 언제부터 그림으로, 조각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그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500년이 지나서야 도상으로 표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바로 그러면 그 전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불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 바로 무불상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 때부터 벌써 마야 왕비의 상은 조상이 됐다는 얘기죠. 자, 이 시기에는 무불상 시대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겠는데요. 무불상 시대에서는 불전도와, 여기도 써 있지만 불전도와 전생의 이야기, 즉 본생도, 작타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조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상은 조각되지 않고 부처님의 일대기,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그걸로 해서 이렇게 조성이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바로 마야 왕비의 도상을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불전도의 내용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그런 그 주제를 갖고 생애를 총망라한 불교적인 그 모습이라고, 불교 미술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마야 왕비의 모습이 출현합니다. 즉 어떤 모습이냐? 태몽을 꾸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옆구리에서 시타르타를 탄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좀 끝이 안 보이는데요. 열반도에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기 때에 한번 도상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무불상 시대라는 그 시대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불교 미술이 바로 산치탑, 그 다음에 저 아래에 나타나는 거지만 그 바로우트 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상들을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탑에 새겨져 있는 조각, 거기서부터 이렇게 탕몽하시고, 이렇게 6개의 상아를 가진 흰색 코끼리가 이렇게 마야 왕비의 꿈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조각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 옆구리에서 시타르타 태자를 탄생시키는 모습을 또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
남겨놓은 게 이때부터 1세기부터 조성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많은 부분에서 우리 마야 왕비의 도상은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시대가 좀 내려오죠. 1세기에서 이제 서역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중국으로 전파가 됩니다. 자, 그 시기에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중국에서는 또 발생하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탑에도 조상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두 점은요, 부처님 상입니다. 불상. 불상 뒤에 뒷부분입니다. 광배라고 하죠. 우리가 광배라는 부분의 뒷면에 나타나는 도상입니다. 자, 이 탑에는 어디에 그렇게 마야 부인이 출연하고 있느냐라면요, 여기 바로 이거를 기담부라고 합니다. 탑에서 보면 기담부가 이게 8강으로 되어 있는 8강 7층 탑입니다. 이 8각으로 되어 있는 기담부, 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 8면에서 바로 부처님의 일대기의 얘기가 조각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부처님 꿈을 꾸시고 그 다음에 태어나시고 쭉 이어져서 열반에 드시기까지 그렇게 8개의 장면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요 밑에 하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 광배의 뒷부분인데요. 바로 여기 위에 부분, 그 다음에 중간에 되어 있는 요 부분에서 바로 마야 왕비께서 울수나무가지를 잡고 오른쪽 옆구리에서 석존을 탄생시키는, 시다르다를 탄생시키는 그런 모습을 바로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직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중국에서는 또 이렇게 불교 조각뿐만 아니라 불교 회화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원사에 있는 벽화입니다. 벽화. 중국의 사원에는 여러 가지 그런 부처님 일생을 담은 벽화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아래 부분에 보시는 이런 벽화는 바로 부처님의 그 첫 번째 도솔레이상이라고 하는 첫 번째 관문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 흰색 코끼리가 보이고 마야 왕비가 여기 위에 아래에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장면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조선시대 때 나타나는 팔상도의 모습에서 많이 보이는 도상입니다. 자, 중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벽화로 남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한번 빨리 지나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팔상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팔상도는 아까 불전도에서 나타나는, 인도에서 불전도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을 고스란히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이 팔상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인도의 사상을 혼합해서 만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사상이라는 것은 출생과 성도와 전법륜과 열반에 이르는 이런 4가지의 장면을 우리가 그걸로 다시 분화시켜서 8가지 장면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팔상도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소위 경전을 삼았느냐라는 거죠. 자, 그것은 석고상절서라는 책과 그 다음에 월인석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석시원류응화사적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뒤에 보고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팔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솔레이상, 비랑강생상, 사문유관상, 그 다음에 유성출가상, 아래 보이는 설산수도상, 그 다음에 초전법륜상부터 열반상까지 그렇게 8가지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월인석보와 석시원류응화사적이라는 거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2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가. 자, 월인석보라는 거는 1459년에 지어진 책입니다. 자, 이 책은 바로 수양대군이 지은 석보상전, 그 다음에 세종이 지은 월인청강지국, 이 두 책을 합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도상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석시원류응화사적이라는 거는 선운사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불암사에서, 그 남양주 불암사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선운 사건은 1648년이고요. 1674년에 바로 불암사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월인석보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렇게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그림이 도삼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글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팔상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 도솔레이상부터 저기 끝에 열반상까지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자,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인도에서부터 나타나는 도상과 거의 똑같죠? 바로 마야왕비의 모습이 이 부분에 나타나고 있고 저렇게 꿈을 꾸는 장면의 모습이 오른쪽에 상당 부분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명보살이 이렇게 백상을 타고 그러니까 흰색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 그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석시원류응화사적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을 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있고 글씨가 있는, 그래서 글씨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모습을 바로 시각적으로 효과를 내면서 보완하는 방편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이 두 가지 판이 있는데 불안사판은 이렇게 좌우축으로 판이 제작이 됐고요. 또 선운사판은 상하축으로 제작이 된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조선 정기서부터 우리가 팔상도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월인석보, 그 다음에 석시원류응화사적이라는 그 두 가지 서적을 갖고 이렇게 기본을 도상을 삼아서 만들어낸 바로 불화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월인석보에 있는 판화 부분도 내용과 또 여기 조선 전기 때 이건 본학사, 일본 본학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전기의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여기 마야왕비가 앉아 계시고 여기 쪽에서 그 불영토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똑같이 월인석보의 판화 내용과 똑같은 도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삼았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바로 조선 후기 때는 이렇게 팔상도로서 완벽하게 8개의 장면으로 나눠서 석가의 그 일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도솔리상부터 열반사까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조선 후기 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용문사건입니다. 예전 용문사에 남아있는 조선 후기 그 팔상도인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완벽하게 8장면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최고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상을 보면 바로 월인석보에서 나타나는 도성과 거의 똑같은 그런 상을 채색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을 교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양상통도사 팔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도솔 내상부터 우리가 마야 왕비의 모습을 요 하단 부분에서 이렇게 꿈꾸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용문사건과 이제 송강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같은 도상의 내용이 팔상도 그림으로 조선 후기 때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람강생상입니다. 마야 왕비가 여기 계십니다. 예, 나뭇가지를 잡고 바로 이렇게 탄생하는 장면을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도상입니다. 네. 용문사건과 송강사건, 예, 송강사건 마찬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죠. 네, 여기 마야 왕비의 모습입니다. 네. 조금 위치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같다는 거죠. 네. 쌍린 열방상에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과 함께 마야 왕비께서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어디냐면요, 여기 아래 부분 위에 눈에 보면 마야 왕비의 모습이 이렇게 도솔천에서 그 열반 소식을 듣고 하강하는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사건과 송강사건 마찬가지로 네, 여기 위에 상단 부분에 마야 왕비가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 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양주 흉포사 팔상도인데요. 이게 1600년대부터 이렇게 1800년대까지 많은 시간 동안 꾸준하게 팔상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야왕비의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죠.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장면을 굉장히 우아하면서 귀족적인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야왕비의 모습, 바로 여기 또 이렇게
시달다 태자가 탄생하는 모습까지 아주 확실하게 내용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죠. 네, 열만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상당 부분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선시대 때 마야 왕비의 그림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무불상시대부터 10분 동안 굉장히 많은 시기를 거쳐서 왔는데요. 짤막하게나마 그렇게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마하마야 페스티벌, 5회 마하마야 페스티벌의 마야 왕비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전통 우리 쭉 올라가서 삼국시대, 조선시대 마야 왕비께서 정말 우리 옆에 가까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안타까운데 우리 김치만 선생님 잠시 요거 지금 얘기해 주시죠. 너무 긴 것 같아서. 네, 긴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부여 왕릉사지에서 이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이런 총동상이 나왔는데 이게 주름치마 이렇게 입은 거 하고 손을 이렇게 옷을 주는 게 출전하는 마야 왕비상이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명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좀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있어서. 그래서 지금 불교계에서도 마야 왕비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여. 네. 아마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래서 근데 이제 저렇게 조합으로도 만들어지고 하는 게 이전에는 아주 조그만하게 조합으로 만들어서 풀고 치고 다녔다. 아주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마야 왕비가 먼 2600년 전에 인도에서 계셨던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또 저희가 마야 왕비를 오늘날 다시 한번 경배하면서 마야 왕비를 소환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 불교 여성들에게 큰 마야 왕비께서 큰 가르침을 주시는 위대한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마지막으로 두분 선생님께 우리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불교 여성들에게 짧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마디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여신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저의 원칙은 그겁니다. 이제 평등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부처도 있어야 되고 여성적 신성도 있어야 세상이 더 살만하고 균형이 잡힌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이제 마야 왕비라든지 또 관세음보살님도 여성화됐잖아요. 중국하고 일본에서 완전히 여성화가 됐고 한국은 이제 조금 좀 그만큼은 안 됐나 싶어도 그래도 상당히 여성화가 됐죠. 기록에 의하면 성공사에도 거의 이제 여성으로 나오시고 그래서 좀 여성적인 깨달음, 여성적 또 이런 어머니 이런 어머니로서의 이제 신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불교 미술을 그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상을 만들면 좋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네. 성모마리아 상도 있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으로 여성의 그런 모습을 그렇게 따로 그렇게 단독상으로 조성을 하는데 왜 우리 불교에서는 마야 왕비의 그 위대성을 찬탄하지 않는가? 따로 상을 만들어서 그런 좀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조성을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좀 크게 갖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귀한 분 두 분을 정말 힘들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 북달린 어머니 메세타 이 책을 가지고 북토크쇼 두 번째 이번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대한 여성 마하마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북토크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